네, 오늘은 저의 시창작 특강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사물시와 관념시의 이해와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말하면 사물시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관념시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물시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사물시. 시라는 것도 결국 무엇에 대하여 쓰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시도 무엇인가, 어떤 대상, 소재, 재료, 주제, 과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썸씽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썸씽, 그 무엇, 말하자면 내가 장미에 대해서 쓸 것이냐,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냐, 그리움에 대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은 하늘에 대해서, 하는 들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저는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재료가 있어야 돼,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 그 재료, 그것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보면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사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관념의 세계, 그 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정신과 물질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또는 자연과 영혼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세계는, 아니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인식 대상에는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다시 한번 사물적인 것이냐, 관념적인 것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를 쓸 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쓸까? 그것은 꽃을 쓸까? 사랑을 쓸까? 그리움을 쓸까? 아니면 강물을 쓸까? 나눠보면 결국은 사물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는 관념적인, 정신적인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도 무엇에 대해 어떠함을 표현하는 언어 행위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나 관심은 크게 두 차원이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차원, 그리고 다른 한 차원은 그 물질의 존재, 가치, 의미를 얘기하는 관념적 차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의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늘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나깨나 결국은 이 사물을 보게 되고, 물질적인 세계를 보고, 또 머릿속으로는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 두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물질 세계를 상상적으로 표현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상상적으로 표현할 때,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시를 쓸 때 늘 조심할 것은, 여기 물질 또는 사물,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가 있고 정신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정신의 세계를 표현한다, 나는 물질의 세계를 표현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를 또는 사물의 세계를 표현하되 반드시 여기다가 상상이 결합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이 결합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작품이 되는 거지, 문학이 되는 것이지, 또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 또는 사물의 세계를 상상력을 결합해서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문학이고 그것이 바로 시다. 자, 이래서 이런 물질적인 것, 사물적인 것, 이걸 상상력을 결합해서 드러내는 시, 이것을 사물시라 이렇게 말하죠. 사물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시라고 하는 것은 즉 정신의 세계를 상상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관념시고, 물질의 세계를 상상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사물시예요. 그럼 사물시를 그럼 물질, 이건 여기 사물이란 말이지, 물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물질은 물질시라고 해도 뭐 안 될 거 없습니다. 네, 물질시라고 해도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물시는 그 물질에 관한 것, 그 사물 그 자체에 관한 것만 노래하게 되기 때문에 일체 어떤 그 관념적인 것이 배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물시, 물질시, 물질을 소재로 한 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사물시 드러내기. 그래서 이 사물시를 드러내는 작품 중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전봉근 시인의 피아노라는 작품입니다.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 네, 피아노에 관한 시입니다. 어느 여인이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자, 피아노. 지금 이 사람은 물론 제목은 피아노라고 했지만 지금 피아노를 노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네, 여자의 두 손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의 두 손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의 손.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그 여자의 10손가락, 그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는 그 피아노 손가락을 보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네, 물질입니다. 지금 여자의 손은 여기 사물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다가 뭘 결합했느냐? 신선한 물고기,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서 물고기를 여기다가 결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손, 그 튀는 그 손가락 움직임을 보고 그는 바다에서 헤엄쳐 노는 물고기를 연상, 여기 연상이죠. 다시 말하면 그 비슷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연상, 여자의 손가락과 물고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손가락, 바로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여자의 손을 통해서 물고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물질이고, 네, 바로 여기다 물고기라고 하는 상상적인 세계를 결합시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마치 여자의 손은 바다에서 노는 물고기로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피아노 치는 손가락만 보는 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피아노 치는 모습이 보다 더 실감나고 환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피아노 치는 여자의 손이 바로 바다의 물고기 노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바다의 물고기 하니까 또 상상이 떠오릅니다. 다시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는 바다로 가서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 자, 물고기 하니까 바다가 또 생각났어요. 바다의 파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손에서 물고기를 연상하고 물고기에서 바다의 파도까지 연상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물고기와 바다 파도 이런 것들은 바로 상상력을 동원한 행위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물의 상상이 결합된, 상상력이 결합된 행위가 바로 시고 바로 예술이고 문학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순수하게 피아노 치는 손가락과 그것을 바로 물고기와 연상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피아노라고 하는 이 전봉건 시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무슨 민족이니 정이니 무슨 뭐 사랑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현상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사물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많은 태양이 지금한 공처럼 바다 끝에서 튀어오른다. 일제히 쏘아올린 총알이다. 짐승처럼 우르르 몰려왔다가는 몰려간다. 능금처럼 익은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다. 일제사격 별짓처럼 총총 뚫린 구멍 속으로 태양이 하나하나 박힌다. 바다는 보석상자다. 이 문덕수의 새벽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새벽바다. 네, 새벽바다라고 하는 사물, 새벽바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보고 그 새벽바다를 보니까 많은 태양이 쬐그만 공처럼, 많은 태양이라는 것은 그 햇살들을 말하겠죠. 그 잔잔한 물결 위에 반짝반짝하는 햇살. 그래서 많은 태양이 조그만 공처럼, 네, 이것도 하나의 상상입니다. 햇살을 조그만 공처럼 바다 끝에서 튀어오른다. 일제히 쏠린 총알이다. 자, 햇살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공으로 이것을 상상했습니다. 공으로 상상하더니 그 다음에는 일제히 쏘아올린 총알이다. 총알을 연상했습니다. 총알을 연상했습니다. 짐승처럼 우르르 몰려왔다가는 몰려간다. 짐승을 또 이것은 자, 여기까지는 이건 햇살. 그럼 짐승처럼 우르르 몰려왔다 몰려간다 이건 뭘까요? 파도겠죠. 파도를 짐승으로 또 얘기했습니다. 능금처럼 익은 바다가 다시 바다는 또 능금처럼 익었다. 능금을 또 연상합니다. 부글부글 끓는다. 일제사격. 이것은 다시 햇살입니다. 일제사격. 사격을 연상합니다. 벌집처럼 총총 뚫린 구멍으로 태양이 하나하나 바다로 박힌다. 자, 사격. 마치 햇살이 총알로 이렇게 사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다는 전체적으로 보석상자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물질, 사물을 보고 그것에 비슷한 것을 연상하고 이러한 연상작용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바다는 보석상자라는 결론을 내는데 결국 보석상자도 하나의 이 물질에 대한 하나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사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과 유사한 어떤 것들을 연상해 가는, 그래서 그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바로 사물시의 모습이다. 그럼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물을 드러내는 시 가운데 바로 김광림의 석쇠라는 시가 있습니다. 석쇠는 고기 구워 먹는 석쇠 철판 있지 않습니까? 도마 위에서 번뜩이는 비늘을 털고 몇 토막의 단죄가 있은 다음 숯불 위에 누워 향을 사르는 물고기. 고기는 젓가락 끝에서 만나는 분신이지만 지도 위에서는 자욱한 초연 속 총칼에 집히는 영토가 된다. 여기 뭐 한자까지 써놓고 상당히 그래서 이거 관념시가 아닌가. 관념적 예를 들어서 단죄, 향, 분신, 지도, 초연, 영토 한자도 써놓고 막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게 뭐 관념적인 어떤 정신의 세계를 표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석쇠, 고기 구워 먹는 얘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기 구워 먹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쇠 위에서 고기 굽는 그 장면, 그런 사물을 도마 위에서 번뜩이는 비늘을 털고 뭐 고기 비늘 털었어요. 몇 토막의 단죄가 있은 단죄, 죄를 뭐 벌을 한다? 그게 아니죠. 칼로 토막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단죄라는 말로 했지만 사실은 자르다를 단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르다라고 하는 이 고기를 자르는 이 자르는 행위를 단죄라고 하는 관념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관념어는 사실은 이게 어떤 관념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르다를 관념적 이미지, 관념적 이미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상을 이런 단죄라고 하는 것으로 연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단죄, 그러니까 잘났다는 얘기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숯불에 누워 향을 사르는 물고기, 고기가 타는 거예요. 고기는 젓가락 끝에서 만나는 분신이죠. 그래서 고기 살점 하나 떨어지는 것을 분신 뭐 이래 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지도는 석쇠는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 위에서는 자욱한 초연, 마치 전쟁터의 무슨 열기같이. 그래서 총칼은 젓가락입니다. 영토는 빼앗은 것이죠. 다시는 젓가락으로 고기 구워 먹는 얘기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물을 관념적 의미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물을 노래한 것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물을 드러내는 이런 그 시 가운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전혀 정치적인 색채가 없고 목적의식이 없고 오직 아름다운 그 자체만을 드러나는 시. 그래서 그런 사물시를,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물시, 목적성이 없는 사물시,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깨끗하다. 깨끗한 잡것이 없는 시. 그래서 순수시. 네, 이걸 순수시라고 합니다. 순수시. 그래서 사물시 중에서도 특히 그런 잡념이 없는 시, 그게 순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물시는 동시에 또 순수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물시 동시에 또 순수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물시는 역사나 정의, 애국심이나 어떤 사상 같은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인생이나 사회에 대한 의미나 사물의 가치에 대한 해석이 전혀 깃들어있지 않고 오직 사물의 미적인 이미지만을 구사한 것이다. 이러한 사물시를 달리는 순수시라 한다. 순수시, 그러니까 사물시를 또 순수시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질 이미지만을 통만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증물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아까 보여준 전봉건의 피아노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거기에는 뭐 전혀 사상이 없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죠. 자, 이 순수시. 그래서 우리들은 시를 쓰면서 늘 순수시를 쓸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지 않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시를 쓸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목적의식이 없고 어떤 사상이 없는 순수한 그 미적인 그건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 이 속에 무슨 민족의식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속에 어떤 민족주의를 집어넣어야겠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목적 예술이죠. 그러나 정물화를 그릴 때 여기에 민족을 드러내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 아름다운 빛과 색깔과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그 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수십니다. 그게 바로 순수 예술이죠. 그러니까 시에도 그런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그 자체, 미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시가 있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징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1930년대에 그 20년대요. 지금도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제하에 있는데도 1925년대부터 30년대 사이에는 소위 그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엄청 싸웠습니다. 작가들 간에도 피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은 맨 계급 투쟁 얘기가요. 그래서 30년대 여기 김영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발 정분하게 그런 정치적인 거 없애고 좀 비정치적인 순수한 시가 없을까? 막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시문학파. 그래서 시문학파의 시는 순수한 시입니다. 그 시문학파의 순수한 시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재 보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소원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극본 내 한 해는 가고 마라. 이 사람은 그냥 모란이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모란이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1년 다 가버린 거예요. 360날 한양 섭섭해 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 슬픔. 슬픔이 뭐 또 찬란하냐. 그래서 이런 역설적 표현이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혀 정치적인 색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의식이 없는 것이죠. 오직 모란과 나. 그래서 이렇게 그 애상적이고 아주 센티멘탈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모란 그 자체만을 절대시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탐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술지상주의니 뭐 탐미주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는 순수시에 속하는 것이다. 1945년이 되면서도 또 역시 좌익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좌익은 싸우다 북으로 가자 해서 다 북으로 갔어요. 그때에 청록파, 박두진, 박목을, 조지훈 이런 사람들이 청록파라고 하는 시집을 내면서 비정치적인 순수한 시를 쓰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쓴 중에 대표적인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 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해야 솟아라 해야 내가 오면 내가서 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기술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철저히 세속적인 일체를 다 버리고 오직 자연 그 대표적인 태양을 향해서 해야 솟아라 태양이 솟기를 바라는 어떤 그 희망의 노래 또는 자연에 몰입하는 노래 어떤 밝음을 노래하는 노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태양과 청산 그러니 너무 세상에서 싸우지 말고 좀 순수한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수시는 어떤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시만 그러냐? 관념시도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순수시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순수시, 일체의 관념을 배제한 시, 이것을 우리는 순수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로 와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그 순수시가 그게 시냐? 세상이 지금 개판됐고 세상이 다 썩어가고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데 그래 세상에 대해서 전부 외면하고 순수한 무슨 매미처럼 노래만 부르고 살 것이냐? 좀 역사의 현장 좀 가두에 나와서 우리도 같이 학생들하고 데모 좀 하자. 이런 거죠. 이런 소위 민중시. 이 현실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현실 참여가 나오면서 아주 순수시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순수시건 시도 아니다. 민족의식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순수시를 더 고도로 더 정제화시킨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0년대 무의미시 그리고 80년대는 해체시라고 하는 과정까지 나옵니다. 무의미시 또는 해체시. 이 무의미시와 이 해체시 문제는 조금만 좀 고급이라고 할까 좀 전문화된 순수시 이론입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들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고요. 자, 먼저 무의미시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어, 말이죠. 언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은 말이란 그리고 글자란 언어란 뭐냐? 그건 당연히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의미 전달 수단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의미라는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언어에는 의미 전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문학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언어는 의미 전달 수단이라고 하는 정말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아주 못시백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변화시키는 역할, 이것도 바로 언어가 합니다. 이 기능을 우리는 늘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의미를 전하는 것이다. 감정을 전하는 수단. 다시 말하면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는 소위 그 환기. 그래서 이게 감정의 환기.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고 괴롭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환기시키는 기능도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주 발달한 것이 바로 음악이죠.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언어도 그렇습니다. 언어에도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의미 전달만 언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고 감정만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는 거기에 그 깊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언어에 대한 우리의 통념, 우리가 사전적으로 볼 때 언어란 사상감정을 전달하는 음성과 문자다. 그래서 사상감정이라고 했지 사상만 전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상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유명한 그 소시루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언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음성 기호가 있고 하나는 의미, 내용이 있다. 의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여기 이 문제는 이 의미 전달 수단과 감정의 관계. 그런데 이 의미 전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 그 아담과 이브가 있던 아주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말이 있었을까? 문자가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만일 정말 새로 태어난 존재였다면 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역사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언어를 만들어야 서로 언어가 소통되는 것이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원시 언어라고 말합니다. 원시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럼 최초의 언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최초의 언어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과일 먹으면서 과일 뭐 소리는 질러 이거 그 과일을 내놓고 이거 뭐 이랬을 거야. 다시 말하면은 물질이 바로 언어였다. 사물이 바로 언어였어요. 사물이 바로 언어. 원시 언어는 사물입니다. 사물이 바로 언어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물시 했지만 사물어. 네, 최초의 언어는 사물어입니다. 물건 갖고 했지 언제 문자 갖고 해서 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문자로 합니까? 그러니까 물질 갖고 했습니다. 그 장사도 뭘로 했어요? 돈으로 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물건 갖고 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최초의 언어는 사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하는 사물 그 자체가 바로 사물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시대는 사물어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차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물어 대신에 기호로 이제 문자도 표시하고 음성도 표시하고 하는 이런 문자를 만들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사물 대신 문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언어는 사물이나 생각을 대신하는 대리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명 언어는 기본 것을 놔두고 그 대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의 어떤 영혼적, 정서적 관계가 상실되게 됩니다. 아니,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신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감정이 제대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말과 사물이 이렇게 구별되니까 그 옛날의 그 신비로움, 생생함, 직접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언어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생생함, 실감나는 이런 그 현장감 있는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대표적인 문자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니까 늘 간접적으로만 느끼게 된다. 여기서 바로 주체와 객체의 분리, 소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애로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와야지
심부름꾼이 온다면 그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사물과 사물의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고 대리, 문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외가 되고 괴리되고 격리되고, 그래서 이 주체와 객체, 주체와 타자가 분리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은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 분리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게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 있어. 그 밑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속에 있는 나와 현재 여기에 있는 나 서로 반대로 있는데,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혀 거울 속에 있는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죠. 이러한 그 분리된 것, 거울 속에도 물론 나 같은 모습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객전도다.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 옛날에는 사물어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기호로 되어버려가지고 그 진정한 가치, 그런 어떤 직접성,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들, 사물을 직접 표현했던 사물어가 상징어, 기초로 바뀌면서 주객전도, 마치 화폐가 물물교환하던 것이 결국은 종이 쪽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바뀐다.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고 또 경제학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치가 뭘로 평가되느냐? 야,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로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 돈으로 얼마 가치가 있냐? 전부 다 돈으로 따지는,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환가치, 그 사용하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돈 얼마 가졌느냐, 이런 것이 좀, 그래서 이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바뀌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돈이 왕이 되고 돈이 황제가 됩니다. 모든 가치 기준은 교환가치로 변합니다. 결국 원시적인 사물어가 이렇게 상징어로 바뀌면서 이 세상은 소외감을 갖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를 쓰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왜 시를 쓰는가? 도대체 시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원시 언어의 회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시 언어의 회복. 다시 말하면 직접적이고 생생하고 너와 나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런 그 사물과 내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시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나온 것이, 도대체 언어에 꼭 의미 전달이 필요하냐, 이거 없어도 된다 하고서 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의미 시라는 것입니다. 시에 의미가 없어도 된다. 아니, 문자에 의미 없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온 것이 바로 김춘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입니다. 이게 바로 1960년대 문독수, 전봉건, 박남수 이런 사람들의 소위 무의미 시, 그 의미가 없는 시를 써보자, 의미를 배제한 시를 써보자, 이렇게 해서 운동을 전개한. 그래서 이런 것을 탈의미화, 탈관념화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그 김춘수의 잠자는 처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메콩강은 흘러서 바다로 가나 메콩강은 흘러서 바다로 가나 부산 제일부두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다. 가을이 오면 어디로 가나 가을이 오면 어디로 가나 여름을 먼저 울자 여름을 먼저 울자. 이거 글자 아니냐 이거 문자 아니냐. 문자는 문자인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게 바로 무의미심이야.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일정한 논리나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뿐이에요. 음성만 있지 의미가 없다. 전체적인 의미가 없다. 이런 시를 무의미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시가 막 극단적으로 이런 데까지 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체시입니다. 1980년대에는 이 소위 그 해체시에서는 더욱더 강화해서 아예 뭐 메콩강이고 뭐 제일부두고 귀뚜라미고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아예 그냥 숫자로 해버리자. 숫자. 그래서 이 박상수는 유군나무 칠은 돌고래 제목이 그래요. 첫 번째는 나, 2는 자동차, 3은 늑대, 4는 잠수함, 5는 악어, 6은 나무, 7은 돌고래, 8은 비행기, 9는 코뿔소, 10번째는 전화기. 뭐 이런 시. 이게 시라고 할 수 있냐? 네. 의미가 전혀 없고 문자만 있습니다. 문자만 있는 시. 자, 이렇게까지 이건 한마디로 왜 이렇게까지 나왔는가? 어떻게 하면 시에서 그 꼭 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 전달 수단이라고 하는 이 압박에서 벗어날 것인가, 자유로울 것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시의 방향은 가능하면은 그 작품 속에 존재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만 드러내지 무슨 거기에 민족이니 철학이니 진리니 자유니 이런 관념을 집어넣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이 바로 순수시 운동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물시의 맥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고 결국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공기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결국 우리는 생각을 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감정의 환기라고 하는 이쪽에 충실한 시. 네, 이게 바로 서정시고 순수시입니다. 그러나 의미 전달을 부정할 수 없는 거다. 그래도 의미는 또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결국 관념시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쾌다라고 해서 볼 때 오늘 강의는 그럼 그 반대되는 이제 감정의 환기만이 아니라 역시 언어는 의미 전달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미 전달의 시로서 관념시라고 하는 존재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는 이 관념시입니다. 관념. 앞서 주관과 객관, 이성과 감성을 언급했는데 인간이 지각하고 사볼 수 있는 영역도 물질과 정신, 물질과 가치 등으로 양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정신이니 가치니 하는 세계를 관념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 물질적인 세계와 관념적인 세계. 그러니까 시도 이 물질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가 있고 관념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관념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관념을 주제로 한 시, 관념을 대상으로 한 시, 바로 이게 관념시입니다. 따라서 관념시, 인간은 세계대의 세계를 사물로 인식하는 경우와 이를 가치나 윤리 등 관념으로 인식하고자 하는데
이때 관념적 세계만을 드러내는 시를 우리는 관념시라 한다. 그러니까 시는 크게 보면 사물시와 관념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물시 그리고 순수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념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관념시. 그럼 관념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민족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림도 있을 수, 어쨌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다 관념이죠. 그래서 여기 몇 개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번역료의 논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시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유명한 논계 얘기입니다. 우리는 논계를 잘 압니다. 임진왜란 진주난강에서 적의 적장을 끌어안고 진주난강에서 같이 죽은 유명한 그런 그 애국적이고 그런 정말 여인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그런 사람을 찬양할 만하죠. 그럼 그 사람의 찬양이라는 것은 논계의 뜨거운 애국심, 뜨거운 애국심. 이 애국심은 사물이 아니죠. 마음의 세계, 사물이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념입니다. 관념의 세계죠. 관념의 세계다.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 그러니까 논계의 애국심을 노래한다. 그러면 논계가 논계의 애국심. 다시 말하면 논계의 애국심을 노래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물시도 그렇거니와 사물시라고 하니까 사물을 노래하는 건 다 사물시다? 아니죠. 사물에다가 반드시 상상이 결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그럼 관념시는 뭐냐? 관념시도 반드시 관념 플러스 여기도 상상이 결합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합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시들이 시라는 것은 사물시는 사물을 드러내는 것이고 관념시는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모두 알고서 그냥 관념적인 나열만 하면은 그게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물만 드러내는 하늘, 들, 바람 이런 것만 나타내면 그게 사물시고 무슨 사랑, 그리움 그것만 나타내면은 바로 이게 관념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념시도 관념에다가 상상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이 사람이 지금 논계가 분노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분노 관념입니다. 분노는 관념이에요. 분노를 뭘로 결합했느냐?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 연상시켰습니다. 종교라고. 이 분노를 종교심, 신앙심 이상.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정열, 이것도 관념입니다. 정열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연상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관념적인 의미지만 어쨌든 분노를 종교로, 정열을 사랑으로 연결시킨 것이죠. 연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강낭콩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마음이라는 관념입니다. 마음도 여기 바로 양귀비꽃보다 붉은 양귀비꽃.
서로 연결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념이라고 해서 무슨 사랑이니 그름이니 하는 그런 관념을 그대로 설명한다면 그게 관념시가 아니고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는데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그 대상에다가 상상을 결합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상의 옷을 입히지 않은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예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산문이고 그것은 과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어떠한 시도 어떤 대상도 반드시 상상력을 결합시키는 상상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시간이다. 유치원에 바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위. 이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그럼 바위를 노래했나? 바위를 제목은 바위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물시아니가 바위는 사물 아니냐? 사물시아니가 그런 시 아까도 얘기했죠. 그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는가? 바위를 노래했는가? 아닙니다. 읽어보면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꿈꿔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했는데 바위가 된다는 것은 하나는 목적이고 사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죽으면 나의 죽음입니다.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나의 죽음은 뭐냐? 내 죽음은 뭐냐? 죽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 따라서 이 죽음은 사물이 아니죠. 하나의 관념입니다. 관념세계입니다. 죽음이 뭐냐?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관념을 죽음을 그냥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모든 곳의 종결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내 죽음을 플러스 거기다가 죽음을 바위로 죽음을 바위라고 하는 것으로 상상, 바위로 결합시킵니다. 다시 말해 죽음 이퀄 이 사람은 바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념의 세계를 바위라고 하는 이미지로 연상했습니다. 나의 죽음은 바위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바로 이 유치환의 창조적인 어떤 센스, 상상력도 중요한 것이죠. 정말 죽음을 바위라고 말한다는 것 참 쉬운 발상이 아닙니다. 거기 바로 유치환의 위대한 시적 상상력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 관념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위라고 하는 이미지와 결합해서 상상력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관념시도 결국은 상상력이 드러나야 된다.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죽음을 바위와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바위와 결합하면 이제 바위 죽음 이퀄 바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할 얘기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되는 것이 바위가 되리라. 애련에 물리지 않고 애련이 아닌 바위.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는 바위. 비와 바람에 꺾이는 바위. 없는 비정의 함묵의 비정 속에도 입을 꽉 담은 안으로만 채찍질해 드디어 생명도 망하고 흐르는 그런 먼 원래 멀리서 비치는 그 낙매 꿈꿔도 노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철저하게 앙담은 단단하고 단단한 바위가 되리라. 끝까지 바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그 유치환의 이 바위가
왜 위대하냐 하는 것은 바로 관념적인 이런 세계를 바위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바위의 이미지만을 드러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주 일관성 있는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도 말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대강대강 스케치하는 거, 정말 우리가 작품을 쓰면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강대강 스케치하고 나가는 것이죠. 철저히 파고드는, 이 사람은 죽음을 바위라고 했고 그 바위의 이미지를 철저히 끝내 파고드는 그런 그 철저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어떤 신념도 물론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작품성도 뛰어난다. 자, 이는 그 죽음이라는 관념을 드러낸 시입니다. 정치적인 시도 많이 있습니다. 개화기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일제하야 시도 있고 또 이런 그 정치 시대의 삶을 드러낸 시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다 관념시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60년대 대표적인 시 하면은 여기 바로 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도 하나의 관념시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이 바위도 하나의 이미지로, 삶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처럼 껍데기도 가라. 껍데기도 삶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를 노래한 삶을 신가? 근데 읽어보면 그게 아니죠. 껍데기는 가라. 4월의 알맹이만, 4월도 알맹이만 안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럼 동학년 곰나루는 이게 바로 동학난, 바로 농민 전쟁입니다. 농민 혁명, 농민 투쟁입니다. 그래 다시 껍데기는 농민이 한 것이 바로 청나라 또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투쟁한 그 전쟁, 혁명입니다. 그래 다시 껍데기는 아사달 아사냐가 중립의 초대창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자를, 아사달 아사냐는 또 백제의 그 도공들로서 이제 타보탑을 건립하는 그 일화 속에 있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인물들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도까지 향구는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는데, 이 껍데기는 가라. 보니까 이것도 겉으로는 이게 사물을 제목은 사물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외세는 가라. 외세 배경, 민족주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드러낸 시입니다. 이 관념을 껍데기와 알맹이로 비유해서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어떤 민족, 이것을 알맹이로 보고 외세를 껍데기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하나의 이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바위라고 하는 이미지로 드러냈듯이 민족주의를 알맹이로, 그리고 외세를 껍데기로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결론은 관념시라고 해서 무조건 사상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이미지로, 다시 말하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관념시도. 여기에 우리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사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막 성질급해서 왜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상을 드러낸 사람들이 막 성질급한 것도 성질급한 거지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내용제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내용이 최고다. 껍데기는 필요 없다. 내용이 최고다. 그 알맹이가 중요하다. 주제가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형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예술성, 그 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그게 바로 예술의 타락입니다. 대체로 이거 이북의 그 선동의 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내용이니까 무슨 뭐 상상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70년대, 80년대 그 민중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분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선동에 모두 다 데모하고 쫓아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재미없거든요. 결국은 독자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생각하고 여기에 상상력이 결합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념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크게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 하나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시. 여기까지는 아주 다 알겠는데 그 다음 사물 시는 관념 시들, 그것이 시가 되려면 반드시 상상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결합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 관념시를 조금 더 이상적인 좀 발전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관념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제시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이상시라는 것입니다. 이 관념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한 것이 형이상시. 이것은 그 유명한 그 시론가 랜섬이라는 사람이 제창한 이론인데, 그 사람은 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사물시, 관념시, 형이상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형이상시란 관념시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 것 뿐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관념은 관념이되 형이상적 관념. 이 관념이란 사상입니다. 근데 형이상이라는 게 뭐냐? 조금 철학적이고, 좀 우주적이고, 좀 종교적이고, 그럼 이게 형이상학이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주제, 형이상학적인 관념.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떤 장점이냐?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 첫째는 통속적인 관념을 극복한다는 데서 좀 고상한 시가 된다. 통속적 관념을, 그러니까 이 관념시의 문제점이 너무 획일적이고 상투적이고 통속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좀 고상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좀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주제를 담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관념시의 문제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나친 이 어떤 목적의식 때문에 예술성이 결여된다. 또는 상상력이 결여된다. 선동을 중심으로 한다. 그 재미가 없습니다. 감동이 적습니다. 그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사물시에도 문제가 있다. 왜 문제냐? 사물시가 너무 인간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인간성, 현실이나 역사나 삶을 배제하는 시. 이게 사물시 아니냐. 피아노에 앉은, 좋습니다. 피아노 얼마나 순수하고 좋습니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물고기를 연상하고 바다를 연상하고 얼마나 다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는 뭔가 삶이, 따뜻한 삶, 뜨거운 삶이 없잖냐, 역사가 없잖냐, 그런 또 결함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념시들이 그래서 순수시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물씨가 지나치게 이 상상력을 한다 해가지고 기교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피차, 그러니까 관념시와 사물시의 약점과 장점을 이렇게 보완해서 좀 더 이상적인 시가 없겠는가. 그걸 바로 형이상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형이상시는 관념적인 세계를 좀 고상한 세계로, 그리고 사물시를 보다 더 인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만들어놓은 시, 그걸 형이상시라고 하는데, 이 형이상시를 막 메타 피지컬 포에트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메타 피지컬 포에트리. 이 사물시, 이 형이상시를 쓰면서 랜섬은 주제는 고상한 주제,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우주적인 것이되 반드시 거기에는 기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교는 바로 신기함, 기발한 비유, 그걸 가리켜서 컨시트라고 말했습니다. 컨시트라고 말했습니다. 좀 기발한 비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마음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마음의 집. 이 마음의 집은 결국 마음, 내면의 세계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자,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마치 달팽이가 제 작은 집을 사랑하듯. 이걸 그는 형이상시와 비슷한 거라고 평론가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대단히 철학적이죠.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무리 뭐 네가 나를 사랑한다 뭔다 해도 내 마음은 내에 있고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다. 이게 인간 아니냐 하는 대단히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뭐와 같이? 마치 달팽이가 제 작은 집을 사랑하듯이. 그 달팽이가 집에서 벗어나면 살 수가 없죠. 그 집착하는 것, 붙어서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달팽이와 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컨시트라고 말합니다. 아주 컨시트, 아주 기발한 비유. 나의 피를 뿌리고 살을 찢던 내 이빨과 내 칼날도 내 마음의 아늑한 품속에선 어린아이와 같이 잠들고 만다. 마치 진흙 속에 붙이는 납덩이와도 같이. 이 부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처형을 연상하게 하죠. 나의 피를 뿌리고 살을 찢던 내 이빨과 내 칼날도, 이 발이라고 되는데 이빨, 내 이빨과 내 칼날도, 그러니까 너의 어떤 시기와 증오와 살육의 그 태도도 내 마음의 아늑한 품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는 어린이와 같이 잠들고 만다. 다 흡수되고 만다. 마치 뭐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와 같으냐? 마치 진흙 속에 묻히는 납덩이와 같이. 이게 바로 하나의 컨시트, 기발한 상상을 결합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형이상시의 한 유형이다. 결국 이 형이상시는 고상한 주제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하는 시다. 막 그런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물시든
관념시든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시를 쓰든 결국 시는 상상력과 결합됐을 때 훌륭한 시가 된다. 그래서 사물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관념시도 상상력을 결합하면 다 훌륭한 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사물시만 써라, 관념시만 써라가 아닙니다. 두 시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상력을 결합시켜서 써야만 한다. 이게 바로 사물시와 관념시의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사회에는 순수시만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관념시만 써야 된다. 주장이 갈리고 엇갈리고 그게 패가 나눠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관념시를 쓸 수도 있고 사물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상상력을 구사해서 그걸 승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굳이 참여문학이니 민중문학이니 무슨 순수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웃기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바로 순수시와 이 사물시와 관념시 이 두 가지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